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많은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정기고의 너를 원해죠. 정기고는 예전엔 아는 사람만 아는 언더그라운드 실력파였는데 이제는 누구나가 아는 가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정기고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입니다. 그리고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요계 기획사고요. 이제 이곳의 영향력은 정말 막강해졌습니다. 스타쉽의 전략은 아이돌과 래퍼의 만남에 있습니다. 작년 최대 히트곡인 긱스와 소유의 Officially Missing You, 매드클라운과 효린이 부른 견딜만해, 발표된 지 3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상위권을 기록 중인 정기고와 소유의 썸이 모두 이곳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스타쉽은 산하에 스타쉽 X라는 힙합 R&B 레이블을 두고 있는데요. 이들과 소속 가수 시스타의 협업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 감성 힙합이다,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도 스타쉽 X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런 스타쉽의 성장세를 높게 평가한 로에는요, 작년 12월에 스타쉽의 주식 지분 70%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로에는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업체인 멜론을 운영하는 곳이죠. 이런 와중에 너를 원해까지 터지니까 그야말로 스타쉽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곡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음악은 정기고의 너를 원해 듣겠습니다. 1, 2, 3, 4. 말을 건네요. 너를 원해. Yeah, 말을 건네요. let's just talk, girl. It's your 너를 man, 원해. you know. I guess 쌀이 너무 좋아. 예감이 좋은 girl. 때마침 내 눈에 비친 그대 내 맘에 들어와. 내 발걸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다가가 그대로. Girl, just let me know. 거짓말 필요 없어 내 맘이 처음 느낀 sparkling 설레임을 경험했지. 너무 갖고 싶어 나 어린 아이처럼 내 맘이 달려와. Oh yeah, 달려와. Come on. Only one for me. 너를 원해. 놓칠 수 없어. 말을 건네. 널 알고 싶어도 시간 좀 내줄래. 밤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없을지 몰라. 왠지 넌 좀 다른 것 같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널 쉽지 않을걸 예감할 수 있어. 한 걸음 내게 다가와. You are the only one for me. 틱톡 티켓톡 시간은 널 내게 데려와. 틱톡 티켓톡 Keep calling carry on 맘이 가는 대로 가줘. 주문을 걸어 feeling me. Do you feel me girl? Come to my world. Yeah, Baby come to my feel world. it? Yeah, 늘 초대할게 너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곳으로 말이야. 이곳은 구름을 걷는 것 같거나 너도 모르게 무릎이 젖는 느낌이 들 거야. 마치 주문을 건들 취해서 건들거리는 너를 건들려는 놈들과 달리 I deliver 것 seduction 또는 돈을 보여달라면.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요.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가 내년쯤에 기업 공개, 그러니까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에버랜드의 상장을 추진한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우선되는 것은 삼성의 3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최근에 삼성 SDS에 이어서 에버랜드까지 상장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이게 또 3세 경영권 승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경제학과의 김진방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 에버랜드는 상장을 안 하겠다라고 제가 2년 전에 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사회 결정이 났던데 이게 왜 하는 걸까요? 내세운 이유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한다는 것 같은데요. 네.
말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순환 출자의 예. 고리를 끊고 또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가진 계열사들이 그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돕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순환 출자를 끊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3세 경영권 승계와 또 연관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네. 이건 회장 세 자녀가 삼성 에버랜드 주식 42%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렇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주식을 처분하기가 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 짐작으로는 제 추측으로는 처분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에버랜드와 다른 계열사, 예. 물산이라든지 혹은 전자의 분할 후 지주회사라든지 예. 이런 다른 계열사와 합병을 하기에 유리한 방법이 되기도 하겠죠. 에버랜드가요? 예, 예. 왜냐하면 에버랜드가 비상장 회사라면은 그 회사 가치 평가에 있어서 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시장 가치대로 평가를 해서 합병 비율을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하고 그다음에 지주회사 설립 이런 얘기가 아마 같이 나오고 있는 거겠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순환 출자 우리가 문어발식으로 그러니까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재벌 총수가 전 계열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네. 삼성그룹은 어떤 식으로 되어 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삼성그룹을 보면은 이제 순환 출자와 다단계 출자 예. 그리고 나아가서 교차 출자의 세 가지 형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총수 일가가 에버랜드와 생명 주식 그리고 일부 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고 네. 에버랜드와 생명이 다시 물산 등을 거쳐서 또 전자를 소유하는 예.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가장 큰 회사는 전자인데 이 전자로 이루는 과정이 에버랜드, 생명, 물산 그리고 덧붙여서 SDI까지 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네. 지배하게 됩니다. 예. 이 경우 전자에 대한 소유 지분이 적더라도 계열사 지분을 통해서 지배를 확실할 수 있고 또 전자와 물산 그리고 생명 등을 통해서 다른 또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적은 지분 1% 내지 4% 정도 지분을 가지고서도 의결권은 30% 40%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성의 순환 출자 구조요. 지금은 이제 신규로 이렇게 되는 것들은 막겠다라고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었고 또 어떤 게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상호 출자를 금지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순환 출자는 상호 출자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변형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환 출자를 막지 않은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순환 출자도 결국은 계열사 출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출자 총액 제한이 있었는데 네. 그 출자 총액 제한 자체가 매우 약하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많은 계열사 출자가 가능했었고 그러한 우선 규제의 문제가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일부 그룹으로 일부 회사로 자본이 집중되니까 나라의 지원이라든지 혹은 시장의 쏠림을 통해서 몰리게 되니까 그 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연속으로 네. 인수하거나 설립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함께 결합이 돼서 이러한 복잡한 순환 출자, 다단계 출자에 의한 커다란 그룹의 지배가 네.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삼성이 에버랜드, 그러니까 정말 이 순환 출자의 정점에 있었던 기업이잖아요. 네. 이 기업을 상장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 기업이 아니라 공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좋게 보면은 순환 출자라는 어떤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사실 삼성그룹에서 순환 출자는 에버랜드를 통한 순환 출자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순환 출자의 핵심 부분은 전자와 물산과 SDI 이 세 개 네. 사이에 순환 출자가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은 에버랜드의 상장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또 유지될 것 같은 그런 순환 출자입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의 상장이 두 가지 순환 출자 중, 즉 에버랜드를 통한 순환 출자와 네. SDI를 통한 순환 출자 중 에버랜드를 통한 순환 출자의 해소의 하나의 그 경로가 되겠습니다만 네. 다른 순환 출자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될까요? 오히려 핵심적인 순환 출자와는 상관이 네.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에버랜드의 주식을 지금 40 몇 %죠? 47%인가요? 예, 삼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포함해서 예. 이건희 회장이 한 3%를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그러면은 공개를 하게 되면은 지분 가치가 조금 희석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만약에 팔게 되면은 얼마가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다른 어떤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분 매입에 쓰이는 돈이 될까요? 사실 에버랜드는 그 생명을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에버랜드 주식을 버리기보다는 네. 매각하기보다는 계속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에버랜드를 통해서 생명을 계속 지배하는 쪽을 유지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합중은 다른 계열사 주식을 더 취득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취득한다든지 네. 혹은 물산의 주식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 쪽으로 쓰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의 축이 바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도 현재 그 축은 에버랜드와 생명인데요. 네. 그 생명의 역할이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네. 에버랜드의 역할이 더 커지면은 삼성전자로 이르는 과정이 그 에버랜드 생명을 거쳐서 삼성전자로 가게 되는데, 네. 에버랜드가 직접 삼성전자를 지배한다면은 삼성생명의 역할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계속 중심은 에버랜드네요. 사실 지금 중심은 오히려 생명 쪽에 더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에버랜드로 더 축이 더 옮겨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은 3세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진 않잖아요. 네, 거의 미미합니다. 예,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추정이겠지만은. 전자의 주식을 더 많이 가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워낙 네. 가격이 높고 해서. 그래서 이건희 회장과 부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고, 에버랜드 등이 전자 주식을 더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에버랜드를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는 그러니까 순환 출자 구조의 어떤 내용을 조금 바꾸는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순환 출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작은 의미를 가진 하나를 없애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죠. 예. 삼성이 하나씩 풀어놓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SDS 상장, 그다음에 에버랜드 상장, 그다음은 뭘까요? 역시 핵심은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 주식과 전자 주식, 특히 예. 전자 주식은 7조 원이 넘는, 그리고 생명 주식은 4조 원이 넘는 그런 상장 주식인데요. 네. 이 부분의 처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와 덧붙여서 삼성전자의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와 이 가능성이 아주 여전히 높기 때문에 네. 그것이 또한 주목할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자본주의 사회고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또 사회잖아요. 결국 보면은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네. 근데 한 가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일어날 거와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이재용 씨가 에버랜드 주식을 취득했거나 네. 또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 20%를 취득한 과정, 또 이재용 씨가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한 과정은 거의 불법에 가까운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탈세이며 또 동시에 회사 주식을 빼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재용 씨가 주식을 취득한 과정은 거의 전적으로 변칙, 불법, 편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때에 대해서는요. 그게 예. 아마 신주 인수권부 사채나 전환 사채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헐값으로 인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나요? 그때 법의 판단에서 에버랜드의 이사들이 잘못한 점은 없다. 불법은 하지 않았다는 판정이 났었고. 네. 그렇지만, 에버랜드의 주주였던 회사들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결정은 났었죠. 예. 또한 SDS도 마찬가지로 불법이었다는 판정이 났었습니다. 단 그러한 이사들이 불법이지 예. 그 주식을 취득한 이재용 씨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말씀을 제가 끊은 셈이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는 분명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제 전자와 생명 주식이 가장 큰 부분일 텐데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는 주식 그렇죠. 중에서 이 주식이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인데 12조에 가까운 부분을 세금을 상속세를 내고 증여세를 내고 온전히 6조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넘기느냐 네. 아니면은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아니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재단을 설립해서 그쪽에 정려를 하고 그걸 재단을 통해서 지배하는 방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회사의 현물 출자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방법을 써서 할 것이냐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인데요. 네. 특히 그 재단을 통한 지배력 유지 부분은 우리가 이 사회가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예. 아주 저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단어가 그렇습니다만은 재벌의 경영 세습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분명히 예.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죠. 예,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마 입장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이게 그러니까 법이나 어떤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정서를 해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되는 게 모범일까요? 우선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 즉 예. 주식을 세금을 증여세를 내고 정리하는 것, 네. 상속세를 내고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한 바이니까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주식을 넘기는 거하고 경영권을 넘기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 네. 아까 여러분 강조했듯이 지분이라는 것이 아주 전체 그룹 발행 주식에 비하면은 1% 혹은 2%밖에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가공자본을 통해서 순환 출자나 다단계 출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공자본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런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까지 이동한다는 것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2세, 3세로 이전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큰 그룹 회사들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 사회 공적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상장 기업들이 이러면 더욱더 그렇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런 다수 주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경영권 이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잘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참 뭐랄까요. 표현이 또 그렇습니다만 교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하대 경제학과의 김진방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생생경제 3부까지 잘 들으셨나요? 잠시 후 4부가 이어지는데요. 경제 뒤집기 그리고 알면 돈이 되는 알짜 부동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제 뒤집기에서는 한 인물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학자인데도 그래요. 락스테로 불리기도 하는데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입니다. 이 피케티가 주장하는 게 다소 급진적이기는 한데 전 세계가 소득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있어서 부자들에게
기업에게 세금을 물려야 된다. 글로벌 부유세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더욱더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이 있고요. 당연히. 또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통계 오류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피케티가 뭐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경제 뒤집기에서는 피케티 신드롬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짚어보고요. 또 피케티 눈으로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롱숏 펀드입니다. 롱숏 펀드의 롱과 숏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길고 짧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사는 것을 롱 전략, 주식을 파는 것을 숏 전략이라고 합니다. 19세기에 종이로 주식을 거래하던 시절에 자신이 살 주식은 긴 종이에 적고 팔 주식은 짧은 종이에 적었던 것에서 롱과 숏이 비롯됐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롱숏 펀드는 롱 전략과 숏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펀드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비슷한 두 종목을 정해놓고 그중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 거죠. 이러면 큰 수익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시장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 정도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뉴스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홍원우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베스트셀러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에서 지금 1위죠 아마 판매. 네네. 예, 42살 저보다 뭐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 뭐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은 분량이 685쪽에 달하는데요. 어려운 경제 용어도 많고, 통계도 많고, 그래프도 많고, 사람들이 딱 좋아하기 싫은, 싫어하는. 좋아하기 싫은, 예. 싫어하는 서적인데, 지금 미국에서 아주 열풍을 불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열풍이 불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하버드대 출판부가 역사가 한 101년 정도 됐는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1년 동안에 그 책이 될 것이라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학 책이 이렇게 인기라니요. 그러니까요. 네. 이 책이 인기를 끌고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미국의 부와 소득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피케티 교수가 이번에 상당히 좀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뭐 소득 불평등 하면은 표본조사 자료 같은 거 많이 활용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한계가 많아서 조세 통계 그걸 활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득상위 1%나 뭐 10% 또는 0.1%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분석이 상당히 정교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통계를 이용을 했군요. 네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조세 통계를 보면 네. 상위 뭐 1%, 3%, 뭐 0.5%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좀 더 정교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피케티는 지금 프랑스 학자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유럽의 소득 불평등도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유럽 사정은 어떤가요? 네, 유럽 사정을 보면 그 20세기 전반기에서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그 불평등도 완화됐는데 전반기 상황을 보면 뭐 굉장히 큰 일들이 많았죠. 두 번에 대한 뭐 세계대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대공황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소득 불평등화 정도가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는 그때는 케인지안 경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예. 불평등화가 많이 완화되다가 80년에 들어서서는 이제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그래서 80년 이후에 지금
그 소득 불평등도가 지금 좀 심해지고 있는데 완화된 게 아니라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80년에는 28.4%였는데 최근에는 34.7%로 6.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득 불평등이 심화가 된 거군요. 네, 심화된 거죠. 예. 같은 기간에 그러면 미국은 어땠나요? 미국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레이거노믹스 영향을 받더라도 부분적으로 받았는데 미국은 뭐 당사자 국가니까요. 그래서 1930년에서 80년 사이에 그 불평등도가 완화됐는데 80년 이후 동향을 보면 그때 완화된 것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0년에는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뭐 한 38% 정도 됐는데 지금은 뭐 48%니까 거의 한 10%포인트나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절반이나 되네요? 네. 예, 그러니까 10%가 미국의 부의 절반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소득에. 예.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 요즘에는 그러니까 외신도 그렇고요. 보면은 그 소득 불균형, 불평등, 양극화 얘기가 거의 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피케티의 연구가 더 각광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더 관심을 끄는 게 피케티 교수가 향후 85년을 또 전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향후 전망을 했는데 네. 상당히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로는 뭐 19세기까지에도 당시에도 자본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답니다.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 불평등은 더 심화됐는데 뭐 20세기 들어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상당히 완화됐는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앞으로는 2050년까지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3% 정도 되는데 자본의 순수익률은 3.9% 정도 돼서 소득 불평등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그랬고요. 21세기 후반기는 더 절망적이에요. 이 사람 얘기로는 그 21세기 후반기 때는 연평균 성장률 1.5%, 네. 자본의 순수익률이 4.3% 그래서 21세기 후반기가 되면은 소득 불평등은 훨씬 더 심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돈이 돈을 버는 그런 게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자가 더 강해지는 그런 부가 대물림되고요. 네, 그렇게 예. 생각이죠. 네, 네. 비관적이네요. 네. 예.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홍 소장님도 맨큐로 경제 배우지 않으셨어요? 아, 우리는 그 전 세대에 살아요. 괜히 맘먹으려고 그랬네요, 제가. 예. 맨큐의 경제학으로 네. 배웠는데, 저는 이제 뭐 거의 맨큐 교수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맨큐 교수가 또 교황의 그 낙수 효과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번 했었고, 피케티 이론에 대해서도 억측이나 추정에 불과하다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맨큐 교수 얘기는 피케티 이론이 억측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정부 보조금이나 복지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후 소득이 상당히 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양극화가 심화되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의 대체적인 다른 얘기는 저는 반대를 많이 합니다만, 예. 이 얘기는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복지. 예, 복지가 하나 예. 있고 조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세라고 그러면 누진세 같은 제도, 그렇죠. 이런 제도가 저소득층들은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이런 효과가 하나 있고, 복지 정책이 이게 선별적으로 하든 보편적으로 하든 서민들은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피케티 교수가 하는 거는 조세 정책을 주로 다루었고, 그것도 자본에 대한 과세, 인구에 대한 과세죠. 여기만 그렇죠. 다루었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피케티 교수가 이 부분은 겸허히 수용해서 보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케티 교수가 얘기를 한 게 이 조세라는 부분이 네. 부자들의 자본에 대해서 세금을 왕창 물리자는 거잖아요. 네, 왕창 물리자는 건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되지만, 부자 증세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도 예. 이걸 보니까 예, 예. 굉장히 급하게 주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좀 전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부자들만 증세를 해서는 그게 몇 푼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도 내고 기업들도 상당히 내야 되고 예.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중산층, 중간층도 약간은 내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복지가 좀 실효성 있게 늘지. 그 중간층에 대해서는 뭐 정치 안 하겠다 이러면 네. 복지를 늘리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죠. 그렇죠. 뭐 네. 부자라고 조세 저항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네. 오히려 더 강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도 저항이지만 네. 돈이 얼마 안 남아요. 그러니까 증세할 때 중간층이 네.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예.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이 피케티 교수가 주장한 게 그 연간 소득 50만 달러 혹은 뭐 1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세율을 뭐 80%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대안에 대해서는 뭐 제가 봤는데 네. 80%라고 하니까 깜짝 놀랄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사실 근데 이게 그렇게 충격적인 건 아니고요. 과거에 뭐 그런가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과거에 90%도 있었거든요. 네. 있었는데 이게 뭐 80%라 하더라도 누진세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엄청난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서는 또 뭐 40%, 50% 이렇게 세율 다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이 80%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 뭐 그렇게 썩 많이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이 많이 높아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한 게 좀 있는데 예. 보통 한 2억 한 5천 정도 연봉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세금을 한 16% 정도 더 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한 3억 7천 정도 연봉이 된다 하는 분들은 한 30%, 그다음 한 7억 정도 된다 연봉이 된다 그러면 한 60%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요. 예. 물론 이렇게 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소득이 많은 분들이 세금을 워낙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높여도 그냥 예. 지금 OECD 평균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80% 수치가 굉장히 큰데 이게 네. 조세를 이렇게 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배려하는 게 많아서 네네. 80%라 해서 엄청난 수치는 아니고 이걸 중간에 조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세금이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또 예.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언론에서 자꾸 이제 피케티가 1%에 대해서 80% 예, 그렇게 나오죠.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제가 본문을 직접 책을 봤거든요. 네. 피케티 책을 봤더니 그건 오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1%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가 아니라 연간 소득 50만 달러 혹은 네. 100만 달러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5억이나 10억 정도 되잖아요. 네. 1인당 GDP를 고려하면 2억 5천이나 한 5억 정도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1%니까 뭐 한 1억 이상이면 다 해당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최고세율 80%를 하는데 최고세율 80%를 하더라도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소득 대비 세금 그 비율이 뭐 이렇게 높아지는 건 아니고 그것도 제가 계산해봤더니 보통 한 2억 5천이나 되면은 실효세율이 한 24%. 예. 그다음에 3억 7천이다 그러면 실효세율이 한 31%. 7억이다 그러면 한 45%. 물론 알겠습니다. 이게 네. 뭐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네. 80%까지 막 이렇게 치솟고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서 예 어느 정도 좀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서민들한테 해당이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문제는 그거예요. 네. 이론적인 것은 뭐 이렇게 누구든 말할 수 있는데 예. 과연 우리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특히 이제 글로벌 VSA 같은 경우는 비판을 상당히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다 하자고 하는데 이게 안 따르거든요.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좀 낮춰주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글로벌 VSA 같은 건 상당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렇겠죠. 지금 VSA 같은 경우도 지금 선진국들에서는 조금 안 하려는 추세인데 그거는 왜 안 하냐 그러면 소득세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네. 조세 경쟁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최고세율을 높이는 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고소득층이나 부유층들의 세율이 낮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적용 여지가 크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소득 불평등에 관련해서 어쨌든 피케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런 글로벌 부유세를 주장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는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 걸로 좀 보시는 거네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적용할 만한 그 명분이 있죠. 네. 왜냐 그러면 소득세를 워낙 안 내기 때문에 부유세를 더 도입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네요.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생생 알짜 부동산. 알면 돈 되는 부동산 정보 꼭꼭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짜 부동산. 세종코리아 김학권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이 벌써 지방선거네요. 그렇죠. 각종 부동산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죠. 예. 이걸 당 차원에서 여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나요? 이번 선거가 이제 여야 1대1 대결 구도로 됐잖아요. 네. 예전만큼 못하진 부동산 공약이 주목을 사실 못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공약만큼 파괴력이 큰 것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각 당의 부동산 공약도 다양한데요. 네. 우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광역단체장을 지원하는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는 교통 공약하고 도심 특화 산업하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고속도로, 공항, KTX 등 SOC 지원 투여 공약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그 지난 대선 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들을 실천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빈자리에 창조산업과 번째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예. 또 제2경부고속도로라든지 동남권 신공항 등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역단체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천시의 인천 아시아 경기대의 마케팅 후원 강화를 통해서 성공적인 경기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충청권 내륙화 고속도로 사업도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새만금 개발 사업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그 대립되는 어떤 공약 중에서도 여야가 뭐 또 한 목소리를 내는 공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또 네. GTX 조기 추진하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 속초간 고속화 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 등, 이렇게 여야가 대립을 하지만 공통적인 어떤 공약 사항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방금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왜 이렇게 다 땅 파고 짓고 뭐 예. 이런 것만 있고 공급에 대한 계획이 없느냐라고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공급은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렇죠. 정도네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그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박원순 후보가 부동산 그 공약들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지역 개발 계획이라든지 용산도 나오고요. 그렇죠. 교통 개선이라든지, 특히 이제 임대주택 공급 같은 경우는 그 정몽준 후보는 한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그랬고, 박원순 후보는 2018년까지 한 8만 가구. 그러니까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공급하면 애초에 목표로 했던 것들을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듭니다. 10만 가구 정도 공급한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현실성 있는 계획인가요? 어떤가요? 보통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뭐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뭐 10만에 한 15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서울시만 의지가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지으려 하면 신규 주택이 서울시는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 또 지금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지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그 각 후보들이 뭐 좋은 어떤 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네. 서울시 의지만은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서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공급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짚어봤는데, 예. 혹시 그러면은 뭐 주택 경기 활성화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개발 계획으로 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지방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 개발이 집중도 그 각 후보들의 지금 공약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용산 개발이 초미의 관심사죠. 어떻든 간에 두 후보가 용산 개발을 어떤 식으로든지, 물론 뭐 그 풀어가는 데는 좀 이견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풀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누가 되든 간에 용산 개발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될 텐데, 사실은 이게 서울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이 땅 부지의 많은 부분이 철도
가지고 있거든요. 코레일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럼 코레일은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 동의나 합의 없이는 사실은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임대주택 공급도 정부의 어떤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GTX 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동탄이라든지 일산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굉장히 예. 중요한 교통망이긴 합니다만은 지자체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또 더군다나 각 경기도에서 각 그 자치단체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방 같은 경우도 공항 위치라든지 네. 항만 위치라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 중앙 정부하고 협의가 있어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거의 해주시긴 했는데 저도 이게 무슨 대선도 아니고요. 거의 국책 사업에 버금가는 혹은 그것과 같은 이런 부동산 공약들이 많이 나와서요. 용산, 신공항, 철도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와의 어떤 협의 이런 것들이 다 염두에 두어져야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내보이는 건 있습니다만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자치단체장들은, 지금 후보들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진을 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사업을 하나 추진할 때, 주민들의 동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의 또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또 지자체가 추진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만 끝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책사업 같은 경우 아까 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기 남부하고 북부 균형 발전이라든지 네. GTX 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라든지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든지 지방 가면 예를 들어 동남권 신공항 위치 그다음에 춘천 속초간 고속화 철도 자 아까 말씀드린 춘천 속초간 고속화 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렇게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 자치단체장이 내세우는 공약이 범위가 좁지만 또 여가 내세우는 공약도 범위가 넓고 하지만 이렇게 또 실현성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실현성이 있는 것들로 공약이 조금 바뀌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간에 좀 줄다리기를 했던 혹은 좀 대립했던 그래서 좀 실행되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공약들은 어떤 게 있나요? 아까 이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용산국제 업무지구 개발인데 네. 여기 민간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코레일이 최대 주주거든요. 정부 결정 안 하면 힘들고 또 전월세 대출 지원 같은 경우도 지자체만 물론 금융권이 지자체의 협의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만 금융권이라는 게 정부의 지금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려주지 않으면 사실은 못하는 거고 사실은 또 여기다가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사업인 주택 바우처 제도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대상과 금액이 제한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많은 금액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들 이렇게 조그만 것들부터 중앙 정부하고 때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현성이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래도 부동산 공약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또 세월호 사태 등으로 묻혀지긴 있는 것도 하고 더군다나 또 부동산 시장이 장기 좀 침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어떤 국민들 또 각 지역 주민들 앞에 파고드는 어떤 정책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동산 정책보다는 현실성 있는 좀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생생경제 페이지를 좋아요 눌러주신 청취자분들 또 트위터 팔로우해주신 분들 중에서 2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페이스북 좋아요 당첨자는 이상학 님입니다. 그리고 트위터 팔로우 당첨자는 LTRT님입니다. 오늘의 선물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을 보내드립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선물 이벤트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생생경제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로 들어오셔서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가 되어주시거나 트위터는 YTN _이코노미를 찾아서 친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내일은 방송이 없군요. 지방선거 특보 방송이 나갑니다. 전 모레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